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겨울의 초입, 입동을 맞은 오늘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납니다. 대사면 논란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당 혁신을 놓고 어떤 얘기를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가자시티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시가전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다시 한번 경찰에 출석한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 대질 조사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그에 앞서 SNS엔 자신도 속았다며 심경을 격정 토로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잠시 뒤 라이브 스테이션에 특별한 손님 모시고 프레스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핫한 인물을 만나는 시간 라이브 스테이션. 오늘은 지난 30년간 노동계 브레인으로 불려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는 이정식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에요. 이 장관께서는 청년과 경제단체 그리고 뭐 다양한 현장에 소통하시면서 노동계 목소리를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노동계 그간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화해야 한다. 특히 이제 MZ세대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 관행, 의식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변하지 않는 분들 꽤 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변화를요. 자, 바로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요. 이제 상정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이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데 정치권과 노동계 뜨거운 이슈인데 이게 잘 뭔지 모르는 분들 사실 많이 계세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 말씀처럼 이게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럼 2조는 뭐냐? 그러니까 교섭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무엇을 가지고 교섭할지. 근데 그 교섭하는 당사자를 정하는데 사용자라고 그러는데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사용자라면 사측이라고 보면 예, 사측, 쉬울까요? 사측, 예. 회사측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뭘 가지고 교섭하고 안 되면 파업할 건가 관련해서 그걸 또 넓게 확장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쟁의라는 노동 쟁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을 얼마 올릴까?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교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비나 잘못을 해서 해고됐는데 그러면 이게 해고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가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실력 행사를 하겠다. 아마 우리 법원 못 믿겠다. 시간이 걸린다. 아, 노동자 측에서는요? 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쟁의 대상을 넓혔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노동조합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우리 저 고조선 시대에 8조 근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인류 역사상 계속 공통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면 뭐 사형에 처한다.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 법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불법 행위로 그 회사에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걸 배상해라. 네. 그런데 노동조합은 그 면제를 또는 특별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생 입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내용이 되면 이거는 누구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노사관계가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중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언론의
그 칼럼으로 나왔던데 민주노총의 그 핵심 간부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리고 180의석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안 해놓고 왜 지금 하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문제이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사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180석인데도 아,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노사관계가 법을 무시하고 직접 실력 행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죠?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럼 일자리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렇게 판단에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노력했던 노사관계 발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참 심각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 지금 야당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장관께서는 이게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쨌든 내일 야당이 뭐 이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데 일단 여당은 필리버스터, 네. 무제한 토론으로 한번 저지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인데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모든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고 거기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해서 산업 평화를 달성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조 3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을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은 이래 돼 있어요. A 노조가 저기 이름도 모르는 노조가 그 저기 원청에서 되고 당신이 우리 사용자야라고 교섭을 요구해요. 네. 교섭을 요구하면 그 사용자는 이 사람이 우리 교섭 대행사가 맞나? 어. 헷갈리지만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단하겠지. 예. 2, 3년 뒤에. 음. 그러면 이 A라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고를 해. 왜 공고를 하냐면 다른 수많은 누군가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교섭할게요. 이렇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한 1,000개 노조가 교섭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걸 확정을 해. 예. 그러고 나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를 뽑으라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당한 당사자야? 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돼요. 네.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을 2조 3조 두 개만 건드려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에 네. 그 보장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지막까지 호소드리는 건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이 법의 문제점을 상기해서 마지막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이제 좀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예고한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요, 지하철 운행 축소, 시민 불편이 크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뭐 세 차례 파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통공사 노조가 있는데 네. 거기가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7조 몇천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그 교통요금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분담하면서 좀 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국민적 관심과 시민의 요구에 저는 부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노동조합의 그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교통요금도 올렸는데 시민의 발인 이 교통공사 노조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평화적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뭐 불법 행위가 있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교통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 애주가분들 탄식 소리가 들릴 법한 소식입니다. 어제 제주의 한 도로에서 엄청난 양의 술병이 쏟아져 깨지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주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 트럭의 적재함이 열린 상태였던 건데요. 차가 우회전을 하는 순간 와르르 쏟아지는 소주 박스. 영상만 봐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빨리 수습을 해야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때 경찰과 소방대원은 물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그 덕분에 2시간여 만에 모두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몇십 분째 도로 1차선에 계속 멈춰있는 차를 수상히 여기고 운전자를 확인했는데요. 술도 술이지만 뭔가 더 있다는 촉이 발동했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남성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신고 있던 신발 밑창에서도 마약과 투약에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가 발견됐는데요. 마약의 음주운전까지 그나마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입니다. 남의 집 애들은 금방 큰다고 하더니 이 얘긴 판다에게도 통하나 봅니다. 지난 여름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벌써 걸음마를 하고 배변 처리도 스스로 할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육사의 도움 없이 온전히 엄마인 아이바오에게 쌍둥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판다가 쌍둥이를 낳는 건 매우 드문 경우로 이 경우 2마리를 동시에 돌볼 수 없어 1마리를 도태시키는 습성이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쌍둥이들은 그간 1마리씩 번갈아가며 엄마를 만났고 남겨진 1마리는 사육사가 돌봤습니다. 엄마와 함께하게 된 쌍둥이들에게 희소식이지만 그간 친정 찬스를 썼던 엄마 아이바오는 고생 시작인 것 같죠?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55궁금. 오늘의 첫 번째 궁금은요.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입니다. 궁금증 해결사 임준태 교수, 김강산 변호사,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입니다. 남현희 씨가 경찰 조사 받기 위해서요. 경찰에 2번째로 출석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민석 강성규 시사고발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남현희 씨 들어가면서 뭐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뭐 취재진이 출국 금지 얘기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장가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9시 49분에 남현희 씨가 송파경찰서에 도착을 했고요.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사는 첫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요. 전청조 씨와 대질신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아마 이루어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이 됐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앞선 조사에서는 남현희 씨는 자신은 피해자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임준태 교수님, 이 남현희 씨 측에서는 공범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뭐 난 사실 무근이다,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경찰은 지금 현재까지 그 전 씨 명의의 그 핸드폰하고 그 노트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렌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남 씨가 그 전 씨의 그 사기 행각에 네. 관여를 했는지 또는 방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지금 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또 필요하다면 그 남 씨의 어떤 그 대질신문, 남 씨와의 대질신문도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날 그 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이제 조치를 취했고요. 네. 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밝히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남씨 측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법률 대리인 쪽에서는 오늘 뭐 한 8일경에 그 지금 이제 남씨가 갖고 있었던 핸드폰과 노트북을 오히려 더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씨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전창조 씨가 뭐 헤드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우거나 한 이런 이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게 중요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지 이 부분들 아마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 뭐 두 사람 대질 신문 한다고 하는데 뭐 하면 절차 그리고 뭐 두 사람 뭐 어떻게 입장 밝힐까요? 일단 뭐 전청주 씨도 마찬가지고요. 남현희 씨도 대질 조사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둘의 말이 정말 뭐 양립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2건 정도 고소나 진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건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범관계라고 하면 전청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거 언제 알았느냐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말이 완전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사기와 관련해서 과연 투자금을 전체적으로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한테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가 수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할 때 권유를 했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으로 방조를 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오늘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아마 대질신문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둘 다 거짓말 탐지기는 응할 거라고 보고 네. 또 거짓말 탐지 이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청조의 대부분 진술이 상당히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현희 씨의 진술도 뭐 다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가를 아마 경찰에서는 뭐 반드시 밝혀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이 뭐 대질 신문 한다고 하면은 뭐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아까 남현희 씨는 SNS에 뭐 머리채를 잡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격한 상황까지 그런 거는 근데 하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이미 SNS랄지요, 휴대폰이랄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경호원도 있고 아니면 펜션 학원에 강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뭐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뭐 밝히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 남현희 씨를 고소한 측이요 1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전문직부라는 보도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런 신문까지 좀 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보도에 따르면 이 남현희 씨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 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현희 씨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부부 중에 의사인 이 남편이 그 전청조 씨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앱 개발 명목으로 이 전 씨한테 돈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이제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남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부부가 이제 자리를 이제 전 씨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남 씨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 씨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 씨가 이제 투자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남 씨도 이제 결국에 이런 투자금을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들 부부가 건넨 돈을 직접 세보기도 했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그 남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혐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난 것은 맞는데 그 자리에서 뭐 투자금 이야기나 이런 거는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또 이제 그 전청조 씨의 금고에서 돈을 세본 적은 있지만 네. 그 돈이 이 부부가 건넨 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남현희 씨 이 부분도 오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네.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한테 또 추가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남현희 씨를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실수로 전청조 씨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 이거는 남현희 씨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데 지난 1일에 전청조 씨가 유치장에 있을 때 전청조 씨 아이디로 한 포털, 어플, 클라우드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고발장에 보면 CG를 보면 한 포털 사이트에 저기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요.
한 포털 사이트에 간편 로그인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간편 로그인은 원래 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디와 비번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디만 클릭하면 이 포털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전청조 씨가 사실 10월 31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전청조 씨 아이디 비번을 누가 알고 11월 1일에 로그인을 한 거냐,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김민석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현희 씨는 세컨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11월 1일에 남현희 씨가 로그인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김민석 의원이 좀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낸 겁니다. 누가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세컨폰을 가진 사람만이 로그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네. 이것도 한번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남현 씨가 일단 전청조 처음 만날 때부터 의심을 했지만 뭐 이해되게 대답하는 뭐 재주를 가졌다고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 고발장 관련해서는 답변을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 핸드폰하고요, 노트북을 어떻게 자신이 가져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뭐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나왔다, 몰랐는데 뭐 실수로 갖고 왔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뭐 전청조 씨가 또 보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말이 뒤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기록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남현 씨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인이 뭐 로그인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와 관련해서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남인 씨에게 왜 이 휴대폰과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건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어요.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예. 뭐 전창주 씨 얘기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면 왜 더 여기에 답변을 거부하냐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이거 절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도죄의 성립 여부랄지 그 과정이랄지 왜 로그인을 한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이 사기 절도와 얽혀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을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답변을 거부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 남현 씨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출석 조금 전에 하기 앞서서요. 뭐 오늘 뭐 새벽까지였던 것 같아요. SNS에 뭐 많은 글을 올렸는데 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반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너무 방대한 너무 양을 많아. 남현희 씨가 SNS에 올려서 이거 읽기도 정말 힘들 정도였는데 우선 가슴 절제 수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들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싱크를 단독으로 입수를 했거든요. 네. 일단 전청조 씨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전청조 씨가 남자라는 거잖아요, 성별이. 생물학적으로도. 그 부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남현 씨가 주장하는 거 갈비뼈 때문에 이제 수술하는 거다. 그 주장 맞아요. 맞는데 왜냐면 경원이 저랑 같은 병실에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집에다가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고요. 남현 씨가 저한테 진짜로 너 가슴 때문에 여자인 거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대 라는 발언 정말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하고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현 씨가 저한테 편지 쓴 사진이 캡처된 게 하나 있어요, 메모로. 너가 가슴 수술을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앞으로의 삶에 너가 큰 수술을 앞두고 뭐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갈비뼈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본인은 알고 있었고, 네, 수술하고 와서 연고 발라주기도 하고 드레싱도 본인이 해주고 그랬던 건 맞아요. 호르몬 주사 맞으러도 같은 병원에. 갈비뼈 수술이라고 했다가 또 가슴 절제 얘기를 또 은근히 했다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남현희 씨가 너 여자인 거 들킬 것 같아라고 말을 해서 전청조 씨가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반박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전청조 씨 가슴 수술은 본인이 혼자서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은 거다. 그리고 나한테는 가슴 절제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네. 갈비뼈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가 내 몸 안에 갈비뼈 조각이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수술받고 이거 갈비뼈 핀을 꽂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큰 수술이니까 내가 좀 같이 가줄게 라고 했더니 경호원하고 가면 돼 라면서 전청조 씨가 거부를 했고 하지만 며칠 뒤에 본인이 가슴 수술한 것을 상체를 벗고 보여줘서 남현희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갈비뼈 수술이라고 해놓고 가슴을 절제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남현희 씨는 자신은 가슴 수술하라고 강압한 적 없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주민등록증도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그 주민등록증을 보면 뒷부분이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민증으로 보이게 되는 건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1로 시작하는 민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애정 공세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평소에도 교묘한 장난과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농락한다면서 자신이 배신감을 크게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 예. 임 교수님, 이거 지금 신분증 보면은 남자를 뜻하는 1번으로 시작하네요. 이거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거 체포될 당시에 경찰관들은 신분을 확인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이 돼서 호송할 때도 여자 경찰관들 양쪽에 예. 팔을 잡고 갔는데 만약에 저 주민등록증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1번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뭐 위조를 했거나 또는 변조했을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그러면 일단 나중에 뭐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보여준 것 자체가 사실 원래 그 자기 주민등록증에 이러한 것을 지우고 일로 고쳤으면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공문서가 변조가 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그 일로 된 걸 만들었을 때는 위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별개의 또 범죄가 성립되는. 그건 장난으로 만들어도 일단 처벌받는 거죠? 예, 그 행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 위조를 해서 주머니 넣고 있을 때 뭐 알 수 없으니까 범죄가 되지 않지만 누구한테 자기의 신분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면 그건 행사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조나 변조의 범죄의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서 남현희 씨가 또 최근까지 자신이 실제로 임신했다고 하면서 믿었던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또 임신 테스트기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병원의 말을 듣고도 자연 유산 가능성을 믿은 카톡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언론이 공개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지난달 카톡을 보면 속은 어때? 임신한 게 좀 와 다? 이렇게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속도 좀 안 좋고 먹는 양을 봐서도 맞는 것 같다. 임신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아기 신발을 선물하는 등 남현희 씨가 임신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하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청조가 고환 이식을 했다고 해서 재벌들은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것 같은데 한편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하고 생물학적으로 임신 안 된다는 걸 몰랐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카톡을 보면 전청조 씨가 아기 신발도 사주고 하니까 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조금 순수하게 정말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청조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남현희 씨가 믿도록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수법이라도 이걸 좀 봐야 될 수도 있을까요? 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 가스라이팅 이런 용어들이 남녀 관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 그 전청조 씨가 그 남현희 씨한테 제공한 고가의 자동차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과다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제공하고서 어떤 그 나이가 뭐 14~15살 정도 차이에 또 불구하고 또 성적인 어떤 여성에서 뭐 남성으로 전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본다면 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지배의 어떤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남현희 씨 입장에서 보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런 성전환까지 뭐 유도했나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간 걸 보면은 또 남현희 씨도 이 전청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배 두 사람 간에 상당히 유대가 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상당히 뭐랄까 심도 있는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모든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고 뭐
한 게 사실 남현 씨가 출산 경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임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임신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표시가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한 얘기가 이제 남현희 씨한테 한 얘기가 이게 임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임신 테스트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정확하다면 이게 자연유산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임신이 안 됐었구나. 그냥 임신 테스트기가 잘못됐었구나.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남현희 씨는 병원 진단보다는 그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온 거를 더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유산을 하면 분명히 뭔가 그에 상응하는 증상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이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거를 믿었다라고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뭐 남현희 씨가 사실 뭐 어떤 그런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뭔가 지배를 당해서 그걸 믿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는 사실은 뭐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남현 씨가 이제 전청조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 네. 내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처음에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의 이 혼외자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남현희 씨는 진짜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거를 전철 씨가 혼외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 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지난달 25일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또 정면 반박을 합니다. 또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전청조 씨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전청조 씨의 아버님이면 사실 그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이잖아요. 네. 이름도 자신을 전필립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제 호텔 회장과는 이름이 달라요. 어쨌든 이 전필립 회장이라고 하는 전청조의 아버지가 남현희 씨에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 자신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남현희 씨는 이런 일련의 카톡들이 전청조 씨가 1인 2역을 했다는 걸 지난달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너희 아빠 좀 진짜로 한번 만나러 가보자라고 했는데 전청조 씨가 아빠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 기업인들 불러놓고 결혼하는 거 싫고 가까운 지인들 불러서 축하받고 싶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벌 3세 행세, 혼외자 행세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계속 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냐. 이 변호사 선임비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어쨌든 남현 씨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청조가 재벌그룹 3세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긴 한데 뭐 1인 2역을 해서 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정도면 사실 어느 누구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속을 수도 있죠. 속을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재벌 3세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의심은 좀 했어야지 않아요. 의심을 했어야. 근데 사실은 뭐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이제 20대 아닙니까? 근데 뭐 1조 조는 돈도 아니에요. 뭐 호텔 벌었는데 내가 1조를 막아줬다랄지 뭐 네. 투자 관련해서도 조 단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뭐 100억, 200억.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여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임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이걸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치 자기가 정말로 속았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본인의 무지랄지 네. 본인의 어떤 프로블럼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걸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이렇게 만 40세가 넘은 여자가 그것도 뭐 펜싱에서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재벌 3세, 뭐 혼외자,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속았다고 한다면 남현 씨가 너무 물질 공세에 눈이 멀어서 일부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할 걸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못 본 것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 기자, 전청조가 생활비, 렌터카 비용, 이런 전청조의 지원 관련해서요. 남현 씨가 이제 돈과 관련된 해명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우선 전청조 씨 저희가 단독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자신이 남현희 씨, 또 남현희 씨의 어머니, 남현희 씨의 여동생 부부한테까지 용돈을 줬다, 생활비를 줬다고 했거든요. 네.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음.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물론 얼마 있었겠죠. 있었겠지. 먹고 자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음.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카드 쓴 거 다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네, 장관 기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어쨌든 용돈으로 줬다 이런 얘기를 전청조 씨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엄마에게 용돈 300만 원, 또 용돈 500만 원 준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0만 원은 남현희 씨 어머니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전청조 씨 산삼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동생에게 준 용돈은 남현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자신의 이 여동생 가족에게,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여동생 가족에게 내가 청담동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내가 카페를 좀 할 거거든. 그런데 같이 할래? 라고 제안한 뒤에 카페를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좀 생활비를 줄게 하면서 남현희 씨 여동생 부부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줬대요. 그리고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아기 키우면서 이 여동생 부부 모두 그냥 좀 지내라 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남현희 씨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9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는 차리지 않고 9개월간 5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게 되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자신의 엄마에게 이 한 차량을 렌트로 사용하게 하고 또 매월 렌트료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렌트료는 2번밖에 안 줬다라고 남현희 씨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제 남현희 씨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모든 사실을 공개를 했을 때 이 네티즌하고 약간 설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여동생 부부 한 달에 500만 원씩 9번 받았으면 4,500만 원 받았고 엄마는 800만 원 줬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돈을 줬네, 받았네, 얼마를 받았네, 헬스가 어떻네, 이런 게 좀 많이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 김광석 변호사님, 이거 계좌 추적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수랄지 그런 데서 과장되게 좀 차이가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남현희 씨는 이제 용돈과 관련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네요. 1억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줬는지 여부.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얘기 안 한 걸 보면 1억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준 게 맞겠죠. 그거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네. 오늘은 이제 카드값도 막아줬다고 하는데 카드값이 쳐야 몇 배,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런 돈들이 사실은 이제 사기를 쳐서 전청조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변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속았다 한다 하더라도요, 남현희가 그 안에 개입하고 어떤 사기의 피해자들의 돈 가지고 수혜를 받은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모를 안 했다 하더라도
원인의 일부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별로를 하고 남현희 감독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1억 4천만 대출 갚아준 거예요. 뭐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요.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엄격히 따지면 이제 징역죠, 징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무당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현희 선수가 뭐 슈퍼카 3억 이상짜리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명품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출금 갚아줬고요. 뭐 용돈 줬고요, 카드값 줬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 전체는 증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부관계랄지 사귀는 관계에서 이런 것들 문제가 안 삼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세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여세가 부과돼야 하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시발점에 사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 뭐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에 그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총조 씨와 이제 재혼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남현희 씨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 결혼 발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전 총조가 주도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현희 씨는 여성조선 기자님도 전 총조로 인해서 속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총조가 P호텔의 이수진 실장으로 행세를 하면서 시오로 잡지를 출간하도록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 이수진 실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인터뷰는 남현희 씨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전 총조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 이 결혼 발표 인터뷰라는 걸 하게 되면요, 뭐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 총도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거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여러 사람들 속여왔잖아요. 재벌 뭐 3세라는 둥, 뭐 네. 고액 투자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잘 이렇게 진행돼 왔죠. 뭐 대역을 쓰거나 경호를 대동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급기야 이런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더라도 자기는 충분히 그러한 또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커버하고 또 나름대로 잘 그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저렇게 인터뷰가 나가면 언론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벌 3사라는 것이 사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그렇죠. 있죠. 남현희 감독하고 결혼을 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더 사기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머리를 써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가 일단은 오늘 밤새 장문의 반박 입장 내놨지 않습니까? 뭐 일단 저희 너무 결백하다 호소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남현희 씨 SN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 남현희 씨가 전총조 씨의 그 시그니엘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 어머니 집으로 이 박스 3상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전총조 씨가 준 명품 옷이라든지 향수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다라고 남현희 씨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현희 씨에 의하면 남현희 씨에게 전총조 씨가 박스 3상자를 보내놓고 전총조 씨가 또 인터뷰에 나와서는 남현희가 명품 옷, 노트북까지 싹 가져갔다. 내가 준 거 아니고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서 남현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라고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남현희 씨는 집에서 나올 때 전총조 씨 명의의 세컨폰과 노트북은 자신이 들고 나왔다고 네.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변호사님. 뭐 실수다 아니면 그냥 가져간 거다. 뭐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인터뷰 때는 세컨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이것을 실수로 가져왔다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수자를 넣었거든요. 실수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방점은 실수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절도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헤어져 가지고요. 서로 뭐 거의 이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집에서 이미 나왔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전 총조가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전 총조가 왜 노트북까지 다 넣어서 이걸 남현희 씨에게
보냈을까? 이것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사를 할 겁니다. 거짓말 탐지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오늘 뭐 남현 씨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언급을 하면서 막 격한 감정을 막 쏟아냈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뭐 크게 보면 쟁점은 어떤 거라고 조사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대립되는 말이죠. 그래 언제 재벌 3세가 아닌 걸 알았느냐. 그다음에 뭐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임신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투자 과정에서 어떻게 남현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남현 씨 사건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한 기자, 일단 시흥 언어치료센터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정말 영상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기자다 보니까 모자이크 되기 전에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직업이 이제 언어재활사예요. 이 A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일이 있는데요. 한 아이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간 이곳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는 아이는 강사가 A씨로 바뀌고 나서 아이가 수업을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이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거나 또 긁힌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또 한 번은 아이 얼굴에 손자국이 찍혀 있어서 이 A씨에게 학부모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얼굴에 이렇게 손자국이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이 A씨가 수업 중에 시계에 긁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튿날 CCTV를 좀 볼게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A씨가 사실은 폭행이 있었습니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CCTV 보셨을 텐데 보시고 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CCTV 그 장면에 보면 이 A씨가 이제 폭행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다수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CCTV 장면을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잘 이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CCTV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방이 막힌 그런 어떤 공간에서 1대1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군이 상의에 이제 한쪽 팔만 넣고 옷을 좀 입혀달라는 식으로 이제 A씨한테 다가가니까 네. 이 A씨가 어린 시군의 뺨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힘 때문에 밀려서 휘청이다가 또 A씨한테 잡아 끌려서 다시 이제 똑바로 세워지고 이런 장면도 이제 잡혀 있고 또 다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씨가 수업을 하면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조그만한 책상이 있잖아요. 네. 그 CCTV에 그게 이제 시군 책상인데 여기다가 A씨가 두 발을 올리고 의자에 거의 이렇게 눕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이런 장면도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는 뭐 폭행 장면도 있고 이런 어떤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담겨 있는데 이 확인해본 결과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2차례 수업을 제외하고 이 모든 수업에서 이 시군의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밀치는 어떤 형태의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이 시군의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발로 시군의 얼굴을 밀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심한 폭행 장면까지도 CCTV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이거 피해 아동이요 이렇게 맞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이 30대 남성 강사가 막 때렸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언어 치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 장애, 이제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학생이 이 일상적인 대화를 못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는 누구에게 이것을 고자질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폐 학생이 2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2년 동안 다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이 언어 치료사로 바뀐 다음에 3회차부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차, 2회차까지는 엄청 저런 식으로 학대를 당했겠죠. 네. 그럼 3회차부터는 이제 본인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왜 가기 싫은지, 그 선생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언어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 피해 사실 모르고 왜 이 아이가 수업을 거부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은 모양이다 이 정도까지 판단하다가 나중에 흉터 같은 걸 보고 결국 CCTV 보고 범죄 행위를 발견해낸 거죠. 피해 아동도 뭐 정말 소갈이 했을 테고 부모도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일단 임준태 교수님 영상 보면요, 저 해당 강사죠. 이 태도가 정말 말이 안 돼요. 뭐
책상에 발 올리고 있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CCTV를 보면 그 C군이 가만히 앉아 있을 동안에는 예. 이제 그 강사가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뭐 스마트폰 게임 하다가 또 C군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마치 손으로 뭐 때리려고 하는 네. 신용 이런 것들 이제 보이면서 아이에게 상당히 뭐랄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피해 아동 어머니는요, 이 사건 이후로요 정말 가슴이 아파서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센터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뒷걸음질하고 부모랑 같이 들어가길 원했고요. 상처를 입혀서 나오는 날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보고 의심을 했어요. 목덜미 뒤에 손톱 자국이 나 있고 관자놀이 쪽에 멍이 들어서 나왔었어요.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이한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고요. 집에 있으면 창문이나 방문 같은 게 열려 있으면 많이 불안해해갖고 이걸 꼭 닫아야 돼요. 문을. 밥 먹다가도 창문이나 이렇게 열려 있으면 뛰어가서 문을 다 닫고 식탁이나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바짝 앉아야 되는지 꼭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막 초조해 보여요, 아이가. 자, 김지인 변호사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기를 보냈을까 뭐 이렇게 자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오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가해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사가 사실은 가해자인 거고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도 제대로 안 시켜주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당하는데 일부러 보낸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잘못되면 또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사실 이제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해 아동 어머니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자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방금 영상에 본 학생 말고 뭐 또 다른 아동, 피해 아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영상이 있어서 보면 A씨가 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자신의 입모양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뭐 물건을 집어라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이 교육에서 어린이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자 뺨을 손으로 밀치면서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때립니다. 또 반대쪽 뺨도 때리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닌데요. 책상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던 A씨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이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저 영상만 봐도 저 남성의 뭐 키가 얼마인지 덩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이와 비교해서 정말 너무 큰 어른이 저렇게 아이에게 했으면 얼마나 아이가 공포감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그 피해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영상을 확인한 아이는 지금 2명 있고요. 지금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아이 중에 의심을 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많이 있어요. 네, 임준태 교수님. 지금 이 아동 말고 피해 아동이 뭐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강사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영상 그 저장된 것이 CCTV 영상이 한 4개월치 정도 되니까 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이런 행동이 아마 반복됐을 것 같고요. 또 30대 강사가 그동안 이렇게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막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영상을 아마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제 피해 사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강사 도대체 아이들 왜 때렸을까 정말 왜 머릿속에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해명 좀 듣고 오시죠. 머리를 때리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얼마나 많이 때리셨나요? 최근 들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들어서 제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입장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제 애를 케어하고 보호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왜 때렸냐고요? 왜 때렸냐고? 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때렸어요? 머리만 때렸어요? 그 머리 쪽만 이렇게 겁준 적이 좀 많고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간혹 겁을 준 적이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때리신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가 저도 잘.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은 일 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세 사기 당한 거하고 아동에 대한 언어 치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행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치료랄지 강사가 아니고 거의 폭력배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시간을 때우러 와서 월급만 받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면 휴대폰에 굉장히 치중돼 있어요. 모든 시간을. 휴대폰 거의 중독 상태가 아닌가 싶고, 자기의 어떤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면 이걸 가지고 애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반복됐다고 보고,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습관이에요.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걸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폐 아동이잖아요. 네. 그럼 저런 행위를 하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 저는 이런 표현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거의 뭐 악마 수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것만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도 있었는데, 그때도 수업을 좀 약간 창문 밖으로 좀 지켜본 학부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하나도 치료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전에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금이라도 발각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특히 이제 정신적 아동들이 정신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차단을 해야 하고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면 형량도 엄청 나올 겁니다. 저는 뭐 강사로서 기본 소양도 그렇고요. 자격증 어떻게 땄는지,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희 변호사, 일단 아이들을 폭행한 이제 30대 강사가 지금도 근데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사건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 강사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센터 측에서도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센터 원장은 이 강사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냥 순둥이 같은 이미지고, 또 이 사건이 불러졌을 때에도 이제 거짓말로 계속해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한지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센터 입장은 피해 아동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또 이제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 어머니에 따르면 그 센터에서는 CCTV 확인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CCTV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여주기 전에 본인들이 확인을 했는데 폭행 장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CCTV를 확인해 봤을 때는 폭행 장면이 수도 없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일관을 했다라는 게 이제 피해 학생의 어머니 입장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CCTV 보여달라 하더라도 이게 뭔가 2배속으로 보여주겠다라거나 못 보여준다, 계속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총 3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고 추가 고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좀 마음이 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궁금증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